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 현 상태, 6.25 전쟁 스타일로 휴전을 하게 되면 젤렌스키는 바로 실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가 미국 그리고 유럽, 러시아 등 국제사회를 향해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탄도미사일 100발 만들어 놨다. 우리 이거 가지고 모스크바 바로 때려버린다. 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푸틴 유고가 발생을 하면, 푸틴의 권력이 흔들리면 이 절대 독재 체제 한 명보다 과도정치 여러 명 이렇게 난립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자, 그런 혼란을 원하냐? 그러면 나에게 지원을 계속해라 라는 이 어떤 제안인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의 위력을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ABC 방송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지원에 최소 2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래서 뭐 2억 달러면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 그리고 정책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 사진이 좀 의미 있는 사진인데요. 트럼프 가족과 함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안고 있는 이 꼬맹이가 일론 머스크 아들이에요. 여기가 마르라고 리조트입니다. 트럼프의 별장이죠. 여기의 대저택에 이때가 펜실베니아를 거의 뭐 완전히 확보했다.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가장 강력한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겼다라고 하는 그 시간쯤이었어요. 이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쭈삣쭈삣하게 한 이쯤 있었는데, 트럼프가 일론 너도 같이 들어와. 같이 찍어야 돼. 가족 사진인데 일론 너도 같이 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트럼프의 아들, 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엉클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역하면 아저씨, 우리가 생각하는 아저씨가 아니죠. 여기서 엉클은 삼촌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되었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첫애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PC에 미쳐가지고 성전환해 버렸어요. 딸이 돼 버렸어요. 20살인데 여기에 완전히 분노를 해서 그전에는 뭐 사실 좀 친중 스타일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PC, 정치적 올바름 하는 이 좌파계를 들어보면 완전히 그냥 내 아들을 잃었다. 니들 때문에.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를 지원하게 됐고, 어쩌면 이 가장 강경한 그런 내각을 구성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일조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하원 214석을 확보했고 9개 선거구 우위로 223석 과반이 유력하다라고 나왔고요. 상원은 53대 47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상원, 여기가 하원인데요. 47대 53, 그래서 민주당이 47, 공화당이 53, 상원은 완전 확정 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47도 제대로 아니고 두 석은 무소속이에요. 친민주당 성향이 무소속. 그래서 실제로는 45대 53 이렇게 완전 확정 난 상황이고, 이게 하원은 218석을 확보해야 과반인데 지금 현재 공화당이 214석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표가 완전히 다 안 끝났어요. 아니 지금 선거 끝난 지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뭐냐, 이게 이 개표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지금 논란 때문에 개표가 중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에서 개표 중단되기 전까지는 공화당 후보들이 한 6대4 정도로 앞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력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9석 더하면 223석, 그래서 과반인 218석을 넉넉히 넘어서서 상하원 전부 공화당이 다수당을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자,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마르라고 해서 트럼프 그리고 쿠슈노와 비밀 회동을 했는데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 자,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마르라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저택에 가서 이틀을 묵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하고 엮어서 중동판 나토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바이든이 그냥 엎어버렸죠. 그래서 2기 트럼프 때도 사위인 쿠슈너가 아마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와서 같이 회동했고, 이제 이 전쟁, 헤즈볼라와의 전쟁,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 어떻게 끝낼 것이냐 논의했다라고 하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쟁 장기화로 예비군 소집 시에 응소율이 저하되고 있다. 개전 초에는 100% 응소했는데 현재는 지역별로 75에서 85%로 하락했다. 1년 지나니까 이런 상황이 됐네요.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40%나 들어올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요즘 국가관 교육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저기 왜 가야 돼? 라는 생각, 그리고 군인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사회 문화가 팽배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0%도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당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떨어져서 75에서 85%인데 우리도 많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가관을 확립시켜줘야 되겠죠. 교육에서.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서한지구에서 주권을 행사할 기회다. 서한지구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주로 거주하면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죠. 파타가. 그래서 그걸 아예 밀어버리고 그냥 이거 다 우리 거 이렇게 할 기회다 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란 해커그룹 한잘라라는 이란 해커그룹이 베니 간츠 전 무임소 장관이고 전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었죠. 이 베니 간츠 전 장관과 또 그의 비서관인 아비 사다그, 여기는 이제 여성입니다. 이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폭로했어요. 휴대전화에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전화를 해킹했고 사생활을 폭로했는데, 자, 이게 그 휴대전화의 여러 가지 정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는 뭐 그 일부 사진을 봤는데, 이제 이 베니 간츠 장관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정적이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딱 부딪힐 그 정적인데, 이 베니 간츠 장관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의 주치 30대 여성인데, 아까 그 비서관이 아니고 주치 30대 여성인데, 그 30대 여성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을 피우는 그 잠자리의 사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었고, 그게 이제 공개되어서 여기 있는 이 여성은 베니 간츠 장관의 딸이에요. 믿었던 우리 아빠가 세상에 이럴 수가 해서 이 딸이 참 안타깝게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니 간츠가 지금 완전히 치명상을 입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란 해커 그룹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여러분들 휴대폰 아무거나 그냥 그 다운로드 누르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내년 GDP 대비 4.7%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출하는데 다른 나토 이들은 뭐냐?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 모두 3% 이상으로 올려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덜란드 거주 무슬림들이 11일 야간에 또 암스테르담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어요. 열차를 방화하고 상점을 약탈합니다. 아니, 자신들이 주장을 할 게 있으면 주장만 하면 되지 왜 약탈을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트램, 그러니까 전철이죠. 전철에 불을 지르고 이런, 여기 전철에 불 지르는 데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고요. 자, 여기는 프랑스의 그 루이비통, 아주 명품 브랜드죠. 그 루이비통 매장을 약탈하고, 근데 이거 약탈이 아니고 이건 도둑 아닙니까? 시위하는 곳 인근에서 차를 그냥 입구에 거꾸로 좀 대놓고 트렁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핸드백 등등을 마구마구 지금 트렁크에 싣고 있는데, 이건 약탈이 아니고 뭐 유창막 깨고 들어가 이게 아니고 그냥 도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슬림들. 그래서 3%가 넘으면, 인구 전체의 3%가 넘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 무슬림들의 인구 3% 요거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뭔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노르웨이 보수당이 야당인데요.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13.6억 달러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배로 늘린다. 그래서 4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답니다. 그래서 40억 달러로 더 많이 주자. 노르웨이가
원래는 뭐 어업하고 뭐 이러다가 북해 유전 터지는 바람에 세계 제일 부자 국가가 됐죠. 뭐 이 정도는 줘야죠. 네. 중국의 주하이, 지금 현재 주하이 에어쇼가 벌어지고 있는 주하이 의 스포츠 센터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사상을 했는데 중국 당국은 보도 통제 중에 역외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동영상을 잠시 보시면요, 좀 동영상을 일부러 작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어서. 사람들 쓰러져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냥 뭐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민의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초동 대처가 늦다 보니까 중상자가 사망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중국인이 아니고 역외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사고가 중국에서 터졌고요. 자, 우크라이나 보면 역대급 전과가 나왔습니다. 병력은 19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23대 격파, 장갑차는 81대 격파, 전차 장갑차가 정말 뭐 작년 6월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라고 하던 그 시절 만큼의 전차, 장갑차는 오히려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장갑차 파괴 전과가 있네요. 장갑차 81대 같으면 거의 3개 대대, 1개 여단이 파괴가 됐고, 전차도 23대 같으면 1개 대대가 거의 뭐 파괴된 거죠. 그래서 1개 기계와 여단이 그냥 다 녹아내렸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전과가 나왔고, 차량은 68대 격파, 특수장비 6대 격파, 야포 38문 격파, 다른장 로켓 4문 격파, 무인항공기 6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총참모부는 전투가 187건이 있었는데 포크롭스크 그리고 쿠라코베 이 지역에서 격전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러시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쿠르스크에서 공세를 시작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기계화 부대를 지원해서 방어 중이에요. 자, 여기 우크라이나의 부대 배치 현황을 보면요, 대부분들이 기계화 부대죠. 제17 중기계화 여단, 이거 여기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최전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17 전차 여단이었는데 전차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전차 숫자를 조금 줄이고 장갑차를 더 많이 늘려나 봐요. 그렇지만 다른 기계화 여단보다는 전차가 더 많은지 중기계화 여단이라고 붙였고, 47 기계화 여단도 이 남쪽에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갔고요. 41 기계화 여단도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22 기계화 여단, 그리고 61 기계화 여단, 예비로 116 기계화 여단, 뭐 이런 등등, 또 예비로 제1 전차 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중무장한 기계화 부대를 이 지역에 투입해서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이축선 그리고 이축선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세에 들어오고 있죠. 그걸 우크라이나가 기계화 부대들을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막아내고 있는 이런 전황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군의 최선봉에 북한군들이 서 있는 거죠. 그것도 기계화 상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기계화 부대를 향해서 북한군들이 알보병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30mm 기관포 맞고 그냥 다 사라지겠죠. 큰일 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가 언제든지 자포리자 전선 공세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포리자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쿠라코베의 보브차강 댐을 폭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뚝인지 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 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진영에 수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 큰 호수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양쪽으로 지금 러시아가 공격에 들어가다가 지금 돈자돼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막고 있는 이 댐인지 큰 뚝의 수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부숴버렸어요. 포격으로. 그래서 이 물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부채꼴로 만들어놨는데 저 정도로 이렇게 지금 물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한 1m 정도의 높이로 쑥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지역의 기온이 한 2도 정도 뭐 이렇게 돼서 얼지는 않지만 완전히 진창이 되어버리겠죠. 그리고 몸이 체온이 확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공격을 러시아가 해버렸다라는 거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는 기계화 장비의 부족으로 쿠라코베 포위 기동이 제한된다. 쿠라코베 저 인근에 이 홀이 있었죠. 우크라이나군이 쑥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걸 포위 기동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미국 전쟁연구소는
기계화 부대가 없어서 포위 기동해도 효과도 없다. 포위하는 효과도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우크라이나 정보국 SBU는 수미에서 러시아 포병 화력을 유도한 내국인을 체포했답니다. 수미가 쿠르스크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큰 도시죠. 여기에서 좌표를 계속 불러주면서 이 아파트 때리세요 뭐 하고 좌표 불러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인을 체포했는데, 송신을 하는 그 전파, 휴대전화 송신 또는 전파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결국은 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뭐 기가 차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젤렌스키는 이동 방공단 대폭 확충하고 장비 보강을 결정했습니다. 왜냐? 러시아 드론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동 방공단은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그 픽업 트럭에다가 이렇게 기관포를 장착해서 드론을 요격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이동 방공단이에요. 고정된 방공진지들이 있으면 러시아 드론들이나 미사일들이, 순항 미사일들이 이 고정된 방공진지의 사각지대로 이렇게 회랑을 타고 들어오겠죠. 웨이포인트를 딱딱 찍고 딱 여기서 꺾어 저기서 꺾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걸 이동 방공을 하면 분명히 여기 고정된 방공이 여기 있었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동을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는데 여기 사실은 이게 들어와 있으면 격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걸 더 확충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고요. 러시아의 샤히드 136 드론이 자국, 그러니까 벨고로드의 주택을 오폭해서 사상자가 많이 생겼다고 해요. 자, 이건데요. 동영상 한번 보시면, 와, 굉장히 큰 폭발이죠. 샤히드 136 드론이, 벨고로드면 자기 나라인데, 벨고로드 주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저렇게 때려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어제도 샤히드 136 드론이 자기네의 뭐 동맹국이죠. 그 벨라루스로 12대가 들어가가지고 벨라루스가 이제 요격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점점점 뭔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품을 쓰다 보니까 항법장치 오류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라인메탈 독일 방산업체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아이스아이, 이 두 업체가 우크라이나에 광학 위성 정보 그리고 사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데, 낮에는 광학은 이제 카메라 렌즈 아닙니까? 그거로 그냥 촬영해서 주면 되고, 밤은 카메라 렌즈로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레이더파를 쏴서 여기에서 반사되는 거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게 사 위성인데, 여기 지금 아이스아이가 밤에 이렇게 노트르담 항구를 촬영하는 촬영본이에요. 이런 걸, 물론 이 노트르담 항구를 줄 이유는 없고, 우크라이나 전장 인근의 정보들을 계속 촬영해서 네덜란드의 아이스아이 그리고 독일의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줘서 전쟁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메로프 국방장관, EU 대표에게 드론 생산 역량을 소개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네, 드론 400만 대 생산 역량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 재료를 사와서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EU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에게 우리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불리한 휴전 협상안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젤렌스키가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끊어지고 러시아의 압박이 격화되면 사용할 이 카드가 실제로 사용될 경우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자국산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 중이며, 지난주 이미 초도분 100기를 생산해 일선 부대 배치를 시작했다고 예호르 체르니예프 나토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가 현지 시각 11월 11일 밝혔습니다. 체르니예프 대표는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완성돼 양산 중이며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밝힌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탄도 중량 500kg의 전술 탄도미사일 흐림2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006년 개발에 착수한 신형 탄도미사일인 흐림2는 지난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의 4천만 달러 예산 지원을 받아 체계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성능 평가를 마쳤고 양산을 위한 생산 라인 구축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1일 국정연설에서 이 미사일을 100기 정도 생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 영토를 향해 발사했던 에이테키스 미사일 전체 수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일단 고체 연료 방식으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 두 발이 탑재되는 흐림2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발사할 경우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자금 지원을 받아 흐림2 미사일과 넵튠 기반의 지대지 순항 미사일, 장거리 자폭 드론의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와 후방 전략시설에 대한 드론 공습 빈도를 줄인 것이 일시에 대량의 발사체를 투발해 러시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한 비축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러시아군에 점령된 영토를 탈환할 지상군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현재 위치에서 종전을 강요할 경우 막대한 희생을 내고도 전국토의 5분의 1을 잃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대량의 장거리 타격 자산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대 위기 직면 상황에서 최후의 협상 카드이자 보복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젤렌스키가 세계대전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카드를 정말 사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 끝내버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쟁 끝내라. 다 필요 없다. 그냥 지금 끝내. 이제 이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을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그리고 그 휴전을 하는 국경선에 미국은 안 하고 영국 그리고 나토 EU 국가들이 이 국경선 수비를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만들고 그러면 미군은 비록 들어오지 않지만 나토 군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하게 되죠. 러시아는 그거 싫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쨌거나 이 20%에 가까운 영토를 잃어버리고 지난 3년 동안 국토가 박살난 이 상황이 되면 젤렌스키는 지금 전쟁 기간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미루고 있는데 전쟁 끝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 해야 되죠. 그러면 20% 영토를 잃었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정적을 숙성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너희 용돈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할 정도면 어쩌면 이 젤렌스키가 알게 모르게 정말 약간의 불화도 조금 축적을 했다면 그냥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사활을 걸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 100발 만들었어. 실전 배치했어. 라고 했는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4천만 달러 지원해가지고 만든 미사일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주지 않고 그냥 꿀꺽했습니다. 개발한 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됐고 흐림2 미사일이에요. 이게 500km 날아가는데 원래 개발할 때는 500km였는데 지금은 700km까지 사거리를 늘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탄도미사일을 100발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전 배치했다. 그게 지난 8월에 테스트를 완료했어요. 그럼 8월에 완료하고 8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00발 만들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찍어내겠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러시아 니들 공격할 건데 그러면 니들 크렘린 우리 바로 때려볼 거야.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이것도 있어. 넵튠 개조 지대지 미사일. 요거 700에서 1000km 날아가는데 이거하고 합해서 또 최근에 드론 공격 잘 안 했죠. 그 드론도 쫙쫙 긁어서 한꺼번에 그냥 그래서 푸틴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푸틴이 없어지면 러시아는 완전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이고 러시아가 혼란하면 세계는 위험해지지 않느냐. 그걸 바라냐. 그러면 그 혼란 상태를 원하지 않으면 나를 계속 지원하라.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북쪽 끝에서 쏘면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히든카드 끝을 살짝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푸틴과
트럼프에게 먹힐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